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주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 때문에 산전수전을 다 겪고 제 몫이었던 것들을 포기하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놓쳐버린 기회들 때문에 더 이상 제 인생에 빛이 날 수 있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제 손에도 성취라는 트로피가 주어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첫 발을 디딘 순간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부모, 내가 꿈꾸던 집안을 고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갓 태어난 신생아가 그런 고민을 하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분명 저 역시도 그렇게 소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부모님 곁에서 사랑만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에 태어났을지도 모르니까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전생의 기억을 모두 잊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믿는 편은 아니지만 세상에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 제게는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저를 안아주던 따뜻한 부모님도 계셨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꽤 행복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을 무렵에는 세상의 기준도 몰랐고 비교라는 감정조차 낯설었어요. 그러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알게 모르게 자꾸 낯선 감정들이 제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옷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은 저마다 예쁘고 말끔했어요. 하얀색 셔츠에 깔끔하게 다려진 치마, 새 운동화 밑창이 보이도록 깡충깡충 뛰는 모습들을 보며 저는 문득 고개를 숙이게 되었죠. 저는 늘 오빠가 입던 옷을 물려받아 입었거든요. 운동화도 책가방도 심지어 필통조차도 제 것이 아니었어요. 엄마, 나도 저기 수진이처럼 공주님 가방 갖고 싶어. 그건 나중에 사주마. 지금은 이 가방도 쓸만하잖니?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입고 들고 다니는 것들이 낡고 해졌어도 조금만 더 써도 돼 라는 말이 반복됐죠. 하지만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오빠가 저에게 물려준 그 가방이나 옷들도 사실은 오빠가 처음부터 새 것을 산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빠 역시 누군가에게 얻은 물건들을 고이 아껴 입고 사용하다가 저에게 넘긴 거였습니다. 얘, 너희 집은 왜 옷이 다 오빠 거야? 처음에는 그냥 궁금한 듯 묻던 친구의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날카로운 놀림이 되어 제 귀를 찔렀습니다. 지은이네 집은 가난해서 새 옷 못 사 입는데.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녀. 야, 너희 집 텔레비전도 없지? 그 말들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얼굴이 붉어졌고 손끝이 떨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입을 다물게 되었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죠. 학교는 어떠냐,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있냐는 물음에 저는 애써 씩씩한 척 하면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엄마는 안심하셨고 저는 그럴수록 더 꾸며진 얼굴을 하고 어색한 가면을 써야 했어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과 슬픔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왜 나는 원하는 걸 가질 수 없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새 가방, 새 옷, 예쁜 필통 하나를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을까? 사실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은 다들 비슷한 물건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분홍색 가방에 공주님이 그려져 있고 반짝이가 달린 필통, 알록달록한 지우개 세트, 수업 시간마다 꺼내 보이며 서로의 물건을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나중엔 같은 걸 사고 싶어 하는 그 평범한 아이들의 일상이
저에겐 조금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 저는 그저 평범함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르지 않은 아이이고 싶었어요. 같은 시기에 입학한 친구들과 같은 책가방을 메고 같은 운동화를 신고 같은 색의 색연필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망조차 마음속에만 담아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시절 제 모습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책가방 끈을 어깨에 조심스레 걸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학교로 향하던 그 아이. 늘 괜찮다. 다른 애들도 다 그러려니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던 그 마음이 들었달까요? 누군가에게는 작고 사소한 기억일 수 있겠지만 제게는 아주 깊게 남은 흔적이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그런 시간을 지나오면서 저는 단단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조금은 나아졌다고 느꼈어요. 교복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적어도 겉모습은 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교복은 새 옷이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남기고 간 교복이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 소집일 선생님께서 몇몇 친구들을 따로 불러 모으셨어요. 얘들아, 여기 선배들이 입고 간 교복이 몇 벌 남아 있으니까 사이즈 맞는 거 있으면 골라가렴.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줄을 섰던 친구들 중 한 명이 저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걸 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 옷들이 3년 동안 입혀졌던 것이라는 건 누구보다 저희가 잘 알고 있었어요. 색이 바랜 소매 끝, 헤어진 무릎 부분, 그리고 다림질로 억지로 펴놨지만 구겨진 자국이 남아있던 바지나 치마, 집에서 열심히 세탁하고 풀을 먹이고 정성껏 다림질을 해도 그 특유의 헌옷 느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교복을 입고 처음으로 학교에 등교하던 날 저는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더라고요. 혹시 누가 이 옷 보고 뭐라 하지 않을까? 또 누군가가 지훈이 교복도 물려받은 거래라고 수군거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가난한 아이라는 낙인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어요. 이번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마음 한켠엔 늘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께 걱정 끼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열심히 학교 생활 잘해서 똑부러진 딸이 되어야지. 학생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결국 공부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 오빠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엄마는 집에서 부업으로 인형 눈을 붙이거나 포장지를 접는 일을 하셨어요. 손끝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이도록 매일 손을 놀리셨죠. 아버지는 바깥에서 구두를 닦으셨고요. 길가에 앉아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신발을 닦으며 하루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두 분이 벌어온 돈으로 네 식구가 함께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고기 반찬은 정말 어쩌다 한 번 먹을 수 있었고 생일이나 명절이 아닌 날에는 그런 음식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죠. 가끔은 저도 모르게 괜한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같이 부업을 하던 아줌마네 집이 식당을 했는데 엄마는 거기서 남은 반찬을 얻어오시곤 하셨거든요. 어릴 땐 그게 그냥 맛있는 밥이라고 생각했어요. 와, 오늘은 어묵볶음이네. 엄마 또 갖고 왔어? 아줌마가 우리 지훈이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싸주셨네. 아유, 배고프지? 얼른 밥 먹자. 그렇게 신나게 물어보던 제가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를 겪으면서부터는 그런 엄마의 손을 보는 게 괜히 속상해졌어요. 엄마, 또 남은 반찬 가져왔어? 음식 남는 거 버리긴 아깝잖아. 먹을만 하니까 가져온 거야. 그 아줌마도 주면서 꼭 애들이 잘 먹으라고 하더라.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 우리 집이 거지도 아닌데 왜 맨날 남은 반찬들 가지고 오고 그래. 싫어. 나 오늘 밥 안 먹어. 그 시절 사춘기 한복판에 서 있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모든 게 삐딱하게 보이고 서운하고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집 사정이 부끄럽고 누군가에게 가난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오빠는 늘 조용히 자신의 몫을 감당했어요. 자신도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었을 텐데도 투정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공부하고 집안일도 도왔어요. 그런 오빠를 볼 때마다 저는 더욱더 입을 닫게 되었어요. 우리 오빠는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밟지 못할 만큼 마음이 여리고 따뜻했죠. 그래서였을까요?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오빠가 은근히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빠는 단 한 번도 그런 속내를 집에서 내비친 적이 없었어요. 오빠, 너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응? 무슨 소리야? 아무 일도 없었어. 왜 그래, 지은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오빠는 어김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그 웃음에는 어딘가 씁쓸함이 스며 있었지만 저는 그때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는 늘 부모님의 걱정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속이 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절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빠는 저에게 정말 자상했어요. 자기가 당했던 힘든 일들이 저에게도 닥치지 않기를 바랐던 걸까요? 언제나 저를 아끼고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물을 사야 할 일이 생기면 저는 말을 꺼내기조차 망설였어요. 그때마다 이상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필요한 물건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리코더, 물감, 색연필 같은 것들이었죠.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제공받는다지만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그냥 알바했어. 오빠가 우리 지은이한테 이런 준비물 하나 못 해줄까 봐? 에이, 무슨 알바를 해. 말도 안 돼. 엄마가 몰래 용돈 준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나 혼자 번 돈이야. 걱정하지 마. 지은이 준비물은 오빠가 다 챙겨줄게. 처음엔 저도 의아했어요. 우리 집 형편을 알기에 오빠가 어디서 그런 돈을 마련했을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이 몰래 용돈을 주셨나? 하고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빠는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반에서 늘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고 시험 대비용 오답노트나 예상 문제를 정말 꼼꼼히 정리하곤 했었죠. 그걸 같은 반 친구들에게 500원, 1000원씩 받고 팔았던 겁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오빠의 노트가 워낙 정확하고 알찼던 탓에 입소문을 탔고 나중에는 다른 반 친구들까지 몰래 찾아와서 오빠에게 족보를 사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이 선생님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여기저기 퍼뜨린 이야기가 커지면서 선생님이 알아챘고 학교 측에서는 부모님을 불러 설명을 했죠. 어머님, 아버님, 저희도 처음엔 그냥 아이들끼리 공유하는 자료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금전이 오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는 무시할 수가 없어서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교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해요. 2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넌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키운다고 생각했니? 나는 그냥 너희가 괜찮게 살고 있다고 믿었어.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그런 일까지 벌였다고 생각하니까 엄마 마음이 무너져. 그날 오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숨어 몰래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오빠가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빠는 더 이상 오답노트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를 챙겨주었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그 외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남의 구두를 닦으며 살아오셨고 엄마는 오직 집안일에만 능숙한 분이셨죠.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두 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늘 한정적이었고 그 안에서 삶을 꾸려 나가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 집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와 오빠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람 구실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고 다른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오빠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이 녀석
또 전교 1등이래. 아유, 이 기특한 것. 그리고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진짜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할 거야? 그래야 돈이라도 모으지. 너희 둘 다 공부 잘하는데 엄마가 뒷바라지 제대로 해야지. 엄마는 그날 이후로 월요일 아침이면 집을 나가 토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그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돌보며 하루를 보내셨죠. 당연히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그런 기색을 저희 앞에 보이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벌어온 돈은 생각보다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잠깐은 집안 형편이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본인의 몸을 갈아 넣어본 그 돈을 정말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갑은 오직 오빠의 문제집을 살 때나 제게 꼭 필요한 학교 물품을 사야 할 때만 열렸습니다. 이 돈은 다 너희 대학 등록금이야. 엄마는 너희가 공부만 잘하면 돼. 그 말이 그때는 무겁게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간절하고 진심이 담긴 말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빠가 20살이 되었을 때 정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새로운 현실이 곧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서울에서 자취를 해야 했기 때문에 등록금은 물론이고 월세며 생활비까지 전부 부모님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분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으셨어요.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언제 우리가 뭘 해주겠니? 너는 네 갈 길만 잘 가.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더 많은 구두를 닦기 시작하셨고 엄마는 월, 화, 수, 목, 금, 토, 심지어 일요일까지도 일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 앞에서 또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도 어떻게든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해. 그래야 엄마 아빠가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공부를 죽어라 했습니다. 다른 애들이 놀 때, 잠잘 때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필기를 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저는 저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약속했습니다. 내 능력을 쌓아서 이 벗어나기 힘든 가난이라는 수렁에서 꼭 빠져나오겠다고. 공부는 저에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언제나 제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저 역시 열심히 공부한 끝에 오빠가 다니던 바로 그 학교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는 말 그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이었죠. 드디어 나도 해냈다. 이제 나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발을 뗀 거야. 그 생각에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 가진 않았어요. 현실은 늘 예상보다 더 냉정했거든요. 당시 오빠는 군대에 가 있었고 덕분에 저는 1년간의 학비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지은아, 우리도 마음은 굴뚝 같다. 너까지 다 해주고 싶지. 근데 지금 우리 형편에선 그게 쉽지가 않어. 아버지의 그 조심스러운 말씀이 제 마음을 한순간에 꾹 눌러버렸습니다. 엄마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장남은 집안의 기둥이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오빠가 대학을 졸업해야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가족이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물론 저도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나도 이제 시작인데. 물론 우리 집 형편에 그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니? 이미 공부 중인 오빠 보고 그만두라고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쉽게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 장학금을 받자. 그것밖엔 길이 없어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군대에 가며 비워둔 자취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몸을 구겼습니다. 좁고 눅눅한 반지하 방이었지만 불을 밝히고 책을 펼치면 마치 제가 뭔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죠.
스스로 되뇌이며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했고 강의실 제일 앞자리에 앉아 필기를 했습니다. 밥을 굶어도 책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엔 정말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저도 나름 우리 동네에서는 공부 좀 한다는 말 들었지만 서울로 올라오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공부는 기본이고 사교육으로 무장한 친구들은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 개념은 중3 때 이미 했을 텐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부끄럽고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했죠. 아무리 죽어라 공부해도 성적은 늘 중간쯤에서 맴돌았고 장학금은커녕 수업 따라가는 것도 벅찼습니다. 제가 의지했던 유일한 희망마저 손에서 미끄러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사이 오빠는 군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학업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 1년 동안 휴학하고 돈을 모으자. 알바라도 해서 등록금만큼 만들면 다시 학교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수업과 일을 병행하는 건 무리였고 휴학을 한다고 해도 1년 만에 남은 학기 등록금을 다 벌 수 있을 만큼의 알바를 찾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오빠와 함께 좁은 자취방에서 두 사람이 지내는 것도 점점 무리가 되어갔죠. 결국 저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학교였지만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텅 빈 가방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제가 떠나왔던 그곳으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즈음 우리 아버지는 사우나 앞에서 구두를 닦던 일을 그만두셨어요. 몇십 년을 구두만 닦으셨던 아버지께서 손에 익은 그 일을 놓으신 건 정말 큰 결심이셨을 겁니다. 우연히 아는 분의 소개로 공장에 들어가게 되셨고 처음엔 걱정도 많으셨어요. 이 나이에 내가 기계 앞에 서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이 뭘 그런 걸 걱정해. 구두 닦던 손재주가 있는데 당연히 잘할 수 있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자식들 대학도 당당하게 등록금 내주고 하는 건데 말이야. 아유 됐어. 애들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가장으로서 역할만 잘해주면 돼. 공장 일은 구두를 닦을 때보다 몇 배는 힘들었고 체력도 훨씬 많이 필요했지만 수입은 조금 더 나았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묵묵히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셨고 퇴근 후에는 언제나 녹초가 되어 있으셨어요. 엄마는 여전히 다른 집 살림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어요. 매일같이 설거지에 청소, 아이 돌보는 일까지 하시느라 손이 부르트고 갈라졌지만 엄마는 그 손을 늘 웃으며 감췄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텄어? 아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지훈이 손만 예쁘게 살면 돼. 오빠는 저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훈아, 나 너한테 빚졌어. 내가 학교 다니는 동안 넌 다 포기했잖아. 진짜 고맙고 미안하다. 무슨 소리야 오빠. 난 내가 선택한 거야. 오빠는 그냥 잘 되기만 하면 돼. 오빠는 그 말대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아주 큰 기념일이었어요. 이제 우리 집도 힘든 거 다 끝났다고 오빠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으니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오빠가 취업을 하고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빠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생활이 너무 바빠. 주말마다 내려가기엔 체력도 안 되고. 그 말과 함께 집에 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용돈도 처음에는 자주 드리더니 나중에는 사정이 안 좋다는 말로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님께서도 말씀을 아끼셨어요. 너희 오빠도 자기 삶이 있겠지. 아이고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니? 그 말엔 섭섭함이 묻어 있었지만 부모님은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가 다니시던 공장에서 빈자리가 하나 생겼고 공장장님의 배려로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죠.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계 소음에 익숙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매일 땀에 절은 옷으로 퇴근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큰 힘이 되었어요. 비록 저축할 수 있을 만큼 여유는 없었지만 가족이 서로 돕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네 식구가 모두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월세와 생활비, 각종 공과금까지 손에 쥐는 돈은 금방 빠져나갔죠. 그리고 저는 27이 되었고 이렇다 할 성과 하나 없이 그대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 어르신이 선을 보라고 권유하셨어요. 이제는 지윤이도 자리 잡아야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괜찮은 총각이 있어. 좋은 자리 있대요? 우리 지훈이도 서울에 가면 좋지. 솔직히 선 보는 게 달갑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을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시기라 여겼기에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서울에서 꽤 괜찮은 대학을 나와 우리 동네에 있는 사옥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말투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한두 번 더 만난 후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우리는 결혼을 했고 2년 뒤 남편이 본사로 발령을 받으면서 저도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서울 생활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쁘고 정신없이 산다더니 사실 제 일상이 더 바쁘고 치열했거든요. 하루하루를 남편 내조에 시댁 챙기기에 집안일에 쫓겨 살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시어머니였습니다. 겉으론 말없이 웃지만 은근히 저를 무시하셨죠. 우리 아들이 서울 본사로 갈 줄 알았으면 더 좋은 집안에서 선을 봤어야 했는데. 그래도 고졸이면 아들 도와주는데 집중하겠네. 네, 어머님, 제가 더 잘할게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누가 보면 내가 내 며느리 미워해서 지잡듯이 잡는 줄 알겠네. 엄마, 지훈이 그런 말 듣고 속상할 수도 있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셨어요. 직접적으로 면박을 주진 않지만 말끝마다 비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남편이 자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남편만 믿고 견디자. 난 잘하고 있어. 서울의 생활은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남편을 의지하면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뒤 저는 첫째 아이를 낳았고 2년 터울로 둘째까지 품에 안게 되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며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덧 32이 되어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이유식 만들고 젖병 소독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죠.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벅찼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도련님까지 챙겨야 했거든요. 남편은 그나마 살뜰하게 도와주는 편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늘 저를 만만하게 보셨고 도련님은 말 그대로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었죠. 우리 도련님,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말로는 어릴 때부터 남편보다 훨씬 똑똑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막내는 머리가 진짜로 명석했지. 공부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어. 시어머니는 늘 그런 식으로 도련님 자랑을 하셨지만 실제로 함께 지내보면 그 자랑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도련님은 똑똑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사회 부적응자 같았어요.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는 고집이 있었고 남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자신이 제일 잘났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누군가 조언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면 바로 얼굴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사회성이 부족하다 보니 주변에 친구 하나 없었고 연애도 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자 만나는 건 번거롭고 감정 소모라고 생각하는지 40이 넘으면서부터는 결혼은 꿈도 안 꾼다고 못을 박았죠. 난 혼자가 편해요. 누굴 챙기고 맞추고 그런 거 체질에 안 맞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속이 타들어갔고 저에게 그 화살이 향하곤 했어요. 애도 다 키워놓고 집에서 할 일도 없으면서 우리 둘째 손자리 좀 알아보러 다니지 그러니?
도대체 집에 틀어박혀서 넌 뭐 하는 거니? 아, 어머님, 제가 서울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손자리를 알아보겠어요. 너, 네 오빠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을 할 거니? 시집을 가면 자기 부모님보다 시집 일을 먼저 챙겨야지. 하여간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해. 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지은이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한지 엄마가 보셔놓고 왜 자꾸 잔소리해요. 우리 마누라 부업도 하고 용돈도 알아서 벌고 있다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부업? 고졸이면 부업이라도 성의 있게 하던가. 인형 눈깔이나 붙여서 뭘 하겠다는 건지. 원? 그러다 어느 날 제 나이도 40을 훌쩍 넘긴 어느 평범한 날이었어요. 도련님이 뜻밖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소개팅 했는데요. 이번엔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 한번 데려오려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반응하셨어요. 아이고 정말이니? 너 그 말 장난 아니지? 어머나 세상에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잔치라도 열 기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부터 동네 아줌마들에게 전화를 돌리셨고 다음날 아침 저에게 일찌감치 전화가 왔어요. 얘 지훈아, 오늘 너 좀 일찍 와라. 장 봐야지. 집안도 좀 손보고. 동서 낼 사람 오는데 그냥 넘어가겠니? 그렇게 저는 새벽부터 아이들 챙기고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반찬을 만들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내심 이번에도 얼마 안 가고 흐지부지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들떠 있어서 말릴 수가 없었죠. 그날 저는 동서를 맞이하기 위해 가장 예쁜 앞치마를 꺼내 입었고 집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며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저렇게 대접받으며 시댁에 들어왔던가? 나도 분명 며느린데 하는 비교가 되는 생각이요. 마음속에 살짝 서운함이 일었지만 그런 감정은 꾹 눌러 담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동서는 아주 조금 흠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했고 직업은 꽤 그럴싸했어요.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라니까 누구든 그 말만 들으면 대단하다고 했겠죠. 하지만 문제는 돌싱이었어요. 처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어졌던 게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뭐라고? 이혼녀라고? 아니, 왜 멀쩡한 네가 이혼한 여자를 만나? 이혼한 이유는 뭐라고 하든 그 여자한테 문제 있는 건 아니래? 엄마, 설마 그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건 아니죠? 요즘 뭐 이혼이 별건가? 별거가 아니라고 해도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혼녀냐고. 대학 교수라고 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려고 했더니만 이혼녀? 아이고 머리야. 그래도 어머님, 교수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요즘은 다들 개인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시어머니의 시선은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둘은 결혼을 했고 저는 그저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생각으로 동서를 대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런 저의 마음도 모르고 저를 은근슬쩍 무시하는 태도로 시어머니 앞에서 점수를 따려 드는 겁니다. 본인도 돌싱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그 흠을 덮기 위해서인지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며 자신의 이미지를 세우려는 모습이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였어요. 요즘은 뭐 대학은 기분이잖아요. 사이버대라도 다들 꾸준히 공부하던데 형님은 그런 노력 안 해보셨어요? 그냥 애들 키우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대학을 간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세요? 사교육 같은 거 전혀 안 시키시면 좀 걱정되잖아요. 중학생쯤 되면 슬슬 진로 고민해야 할 텐데 저 조카들이니까 신경 좀 쓸까요? 형님은 아무래도 그런 건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얘들아, 작은 엄마한테 말해. 작은 엄마가 도와줄게. 그래도 교수 며느리가 있으니까 이런 건 든든하네. 그 큰 며느리는 공부 쪽은요. 참 묘한 말투였어요. 정면으로 면박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은근히 찔러대는 느낌?
저는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밥만 뜨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동서를 힐끗 보시더니 슬쩍 물으셨어요. 근데 너도 이제 40 넘었잖니? 요즘은 시험관 시술도 잘 되어 있다던데 애 낳을 생각은 안 해봤어? 사실 서방님은 저랑 동갑이고 동서는 저보다 3살 어렸어요. 그래도 둘 다 40 초중반을 넘긴 나이인데 그 말이 나올 법도 했죠. 그런데 동서는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제 쪽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그이랑 둘이 행복하게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실버타운 갈 거예요. 손주 문제는요, 그건 전부 큰 며느님인 형님이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폭풍이 지나가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매해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하루 전날 자고 다음 날 아침부터 제사 준비를 하는 게 우리 집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해에는 시댁 수도관이 터지는 일이 생겨서 제사 장소가 우리 집으로 변경됐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우리 집에서 자고 제사까지 치르게 됐죠. 명절 전날 밤 저는 늦게까지 재료 손질을 하고 다음 날 새벽부터 전 부치고 국 끓이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뭘 하고 있었게요? 하루 종일 휴대폰 붙잡고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동서 바빠요? 좀 도와줄 수 있어? 제자 논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좀 정신이 없어서요. 결국 다음 날 아침까지도 동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했고 저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제사상까지 마무리했어요. 그 와중에 첫째 아이가 엄마 신문 왔어 하면서 문 밖에 나가 받아온 신문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있어서 짬을 내 잠깐 펼쳐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동서가 슬쩍 다가와선 깔깔 웃으며 묻더군요. 어머나, 형님, 그거 뭐예요? 보면 몰라요. 뭐긴요, 신문이죠.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자 동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아니, 그거 영자 신문이잖아요. 형님, 영어 읽을 줄 알아요? 와, 진짜 웃긴다, 형님. 그 말에 저는 손에 쥔 신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영어로 된 경제 기사 몇 줄만 읽으려고 한 건데 동서는 웃음을 참지 못하면서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제 어머님도 일어나실 시간인데요. 형님 수준에 맞게 밥이나 차리세요. 형님 고졸이잖아요.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시골에서 사교육도 못 받은 고졸이라고. 제 앞에서 괜히 쇼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뭔가 대꾸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마침 또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와 말씀하셨어요. 자, 다 일어났냐? 그 얼른 밥 차리자.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다시 밥상 준비를 했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 한켠이 쓰라렸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동서가 입가에 웃음을 감추질 않더라고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끝에 자꾸 힘이 들어가고 제가 괜한 예민함을 느끼는 건가 싶어 몇 번이나 참고 또 참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웃음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말했어요. 동서, 왜 자꾸 실실 웃어? 내가 영자 신문 읽는 게 그렇게 웃겨? 어머, 형님, 제가 언제 또 웃었다고 그러세요?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는 말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그 얄미운 미소는 여전히 감추질 못하더군요. 그 순간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또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어머님, 저 내일 제자 논문 때문에 교수회의가 있어서요. 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논문에 무슨 일 생겼니? 그래도 연휴 마지막인데 교수회의라니. 제가 대표 저자로 올라간 논문인데요. 제자가 수정한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요. 이걸로 학회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 그래. 그 논문에 문제 생기면 큰일이지. 얼른 가봐라. 큰애가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밥도 끝냈고 제사도 지냈고 동서는 논문 핑계를 대고 바쁘다고 먼저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보고 애쓰네. 바쁜 몸인데 명절에 얼굴 비춰줘서 고맙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정작 고생은 저 혼자 다 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그 많은 설거지는 전부 저 혼자 했습니다. 우리 집이었으니까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곳이 없었죠. 저는 그날 밤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엔 꼭 동서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몇 번을 되뇌이며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음 날이 밝자마자 저는 제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블라우스에 깔끔하게 재단된 스커트를 꺼내 입었어요. 머리도 정갈하게 묶고 얌전한 펌프스를 신은 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우리 동서가 말했던 교수회의 장소였습니다. 대학교 부설 연구센터 회의실 앞, 저는 여유롭게 발걸음을 옮겼고 안내 데스크에 제 이름을 말했죠. 네, 동서는 알 리가 없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대외적으로 소속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비공개 논문 검토나 원고 자문 번역 프로젝트 등을 위주로 해왔기에 가족 외에는 모르는 일이었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젊은 시절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가정 형편상 중도에 자퇴를 해야 했고 결혼 후에는 본격적으로 나설 기회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새벽까지 논문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관련 자료를 정리했어요. 누군가는 주부가 무슨 공부냐고 말할지 몰라도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스스로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찾아간 그 논문, 동서가 대표 저자로 올라간 건 맞았지만 실제 내용 대부분은 졸업을 앞둔 제자들이 작성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논문에 생긴 문제, 저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냐고요? 그 논문의 번역가로 제가 이미 그 원고를 익명 검토자로 리뷰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논문 내용을 처음 봤을 때 특정 단락의 데이터 인용 오류가 너무 심각해서 리뷰 코멘트를 굉장히 길게 남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 이 논문의 대표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동서가 관련되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이걸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동서가 바쁘다고 집을 나선 그 회의에 제가 리뷰어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 겁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죠. 저보고 고졸이라 무시했었지? 밥이나 차리라고 했었지? 자, 오늘은 누가 누구를 가르쳐줄 차례인지 한번 보자. 그 말을 되뇌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교육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밥 해주고 숙제 챙겨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저 자신도 계속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요즘처럼 글로벌 시대에는 아무래도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싶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는 게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5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알파벳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고는 바로 실천에 옮겼죠. 우리 앞으로 집에서는 영어로 얘기해보자. 틀려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영어로 대화해보는 거야. 좋아. 나도 영어 늘고 싶었는데 잘 됐네. 애들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아니 근데 당신 괜찮겠어? 말수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물론 처음에는 저도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죽어라 공부를 했습니다. 잠드는 순간까지 이어폰을 끼고 알람 맞춰 새벽마다 단어를 외우고 틀려도 계속 말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신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재밌는 겁니다. 저는 원래 머리가 좋은 편이기도 했는데 흥미까지 붙으니까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처음엔 애들 교육을 위해 시작한 공부였는데 나중엔 제가 푹 빠져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영어 책을 읽고 단어를 외우고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뉴스 영상 받아쓰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영어 원서도 자연스럽게 읽히고 영자 신문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즈음부터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영자 신문을 펼치는 게 제 일상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는 영어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매일 라디오 영어 청취, CNN 뉴스 듣기, TED 영상 받아쓰기, 그리고 영어 일기 쓰기까지 하루라도 영어를 하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로 생활의 일부가 되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번역 교실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가볍게 참여했는데 이게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교실에서 만난 강사님께서 제 번역문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 자격시험 한번 응시해 보세요. 지금 수준이면 고급 과정도 도전해 볼 만해요. 아유, 제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법인걸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온라인 번역 자격시험, 그러니까 TES 고급 번역 자격시험에 도전하게 됐어요. 물론 처음부터 합격한 건 아니었어요. 몇 차례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고 내가 뭘 바라고 이 나이에 이걸 하나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단어 50개씩, 예문 100개씩 외우면서 꾸준히 실력을 쌓았고 결국 영어 공부 10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TES 고급 자격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자격증을 받았던 그 날, 그 종이를 손에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보, 나 해냈어. 드디어 해냈다고. 우와, 합격한 거야? 진짜 우리 마누라 대단하다. 대단해. 당신 최고야. 그리고 곧바로 저는 국제번역협회에 등록을 했고 정식 번역가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한동안은 일이 많진 않았지만 소소한 기술 문서나 논문 번역을 맡으면서 경력을 하나하나 쌓아갔습니다. 특히 영문 논문 번역은 연구기관이나 대학 쪽에서 꾸준히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필명을 써가며 프로젝트를 이어나갔죠. 왜 필명이냐고요? 이미 제 본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번역가가 있어서 겹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솔직히 저 자신을 숨기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고졸이라는 한계가 늘 마음속에 걸렸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 자격으로 모든 걸 증명했지만요. 학력이 부족해도 자격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제 스스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국제번역협회 정회원으로 이름이 오르게 된 날 제 옆에서 함께 기뻐해 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내가 뭐라고 했어? 당신은 뭘 하든 해내는 사람이라고 했지? 이제 나도 나 자신이 좀 자랑스러워졌어. 무슨 소리야. 당신은 늘 나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전부 보람으로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계기였고 가정 안에서 시작된 공부였지만 저는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동서의 교수 타이틀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위는 없지만 실력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번역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국내 논문이든 해외 학회 자료든 학문적 가치가 인정되어야만 하는 문서들은 대부분 국제협회나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번역가의 손을 거치게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길을 택했고 자격도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논문 번역 전문가로 활동을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대학에서 의뢰받은 논문 번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논문을 처음 받아본 순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수준이 낮았거든요. 기초적인 학문적 근거도 부족했고 논문의 구조도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번역을 하면서 동시에 학술적인 오류를 메모해두는 습관이 있었기에 그대로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해당 논문은 전반적인 논리 흐름에 문제가 있으며
목차 구조가 학회 제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2장과 3장 사이의 연결 논리가 약하고 인용 자료의 신뢰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한 지적을 담은 메일을 보냈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 논문의 제1저자가 우리 동서의 제자였던 겁니다. 그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메일을 받은 조교는 놀라서 곧바로 담당 교수인 동서에게 보고를 했고 그 순간 동서는 깜짝 놀라 논문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죠. 당시 학회 발표 일정도 코앞이었기 때문에 동서는 급하게 제자들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열게 되었고 그 자리에 문제 제기자인 저를 초청 발표자 자격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저는 그런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을 겁니다.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면 될 문제였고 저는 어디까지나 번역가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떠올랐어요. 명절날 아침 제가 펼친 영자 신문을 보며 비웃던 동서의 얼굴이요. 형님, 영어 읽을 줄 아세요? 형님은 그냥 밥이나 차리세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좋아, 이참에 코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주자. 회의실 앞에서는 연구 조교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발표자 리스트에서 제 필명을 확인하고는 말했습니다. 바로 이 논문 구조 문제 지적하신 분이시죠? 담당 교수님도 뵙고 싶어 하세요. 제가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자 동서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축사와 간단한 접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다가와선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이 여긴 왜 오셨어요? 아니 어머님이 뭐 전해달라고 시키셨어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눈동자가 바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조교가 말을 끊었죠. 교수님, 이분이요. 그 논문 번역하시고 구조 문제 지적하셨던 분이세요. 직접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형님이 논문을 번역해요? 구조 문제를 지적한다고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주위 사람들도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마이크를 들고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Good afternoon, everyone. Today I'd like to address. 영어로 발표를 시작하자 회의장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논문에 존재하는 명확한 문제점들, 실험 설계의 모순, 목차 구조의 논리적 붕괴 등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죠. 이 논문은 지도 교수의 검토를 거쳐 학회에 제출되는 만큼 그 책임 또한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결과물이라면 이는 단지 제자의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일부러 쐐기를 박으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었거든요. 동서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무언가 반박하려는 듯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회의실 앞줄에 앉아있던 학장이 헛기침을 툭 하고 내뱉더니 조용히 동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교수회 이후로 동서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엔 학생들의 글이 줄줄이 올라왔고 내부 익명 게시판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에게 논문 지도를 받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그나저나 그 논문 번역가가 고졸이라던데 진짜 많은 거예요? 에이씨, 이럴 거면 교수에게 왜 비싼 등록금 주고 갑질까지 당해야 해요? 학생들과 임직원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단순히 논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교수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심이었고 그 대상이 바로 동서였던 거죠. 교수들 사이에서도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회의 도중 학장이 헛기침을 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번역가가 지적한 내용을 동서가 본 적도 없었다는 것까지 동서의 평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쳤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초인종 소리에 집문을 열었더니 동서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엔 생기가 하나도 없었죠.
형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 지금 일하고 있어서 급한 일이야? 간단하게 말해줄 수 있어? 형님이 그런 일 하고 계신 줄 알았으면 미리 좀 말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거 진심 아니었어요. 오해였고 그냥 그날은 분위기상. 동서, 고졸이라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그거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솔직히 제가 형님을 얕잡아 봤던 거 인정해요. 난 좀 이해가 안 된다. 박사 학위까지 있고 대학 교수 자리까지 앉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식하게 굴었어? 나를 왜 겉모습만 보고 얕잡아 봤냐고. 잘못했어요. 제가 형님을 빌미 삼아 시댁에서 자리를 조금 잡아보려고 했었던 거 사실이에요.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지만요. 저요, 이번 일로 평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학회 쪽에서도 소문이 다 돌았고,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무슨 말들이 도는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묻자 동서는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논문 지도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리디자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도 조금 방향을 잡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싫어. 그럴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서로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싫다니까. 동서는 그날 아침에 내 아이들 앞에서 나를 비웃었어. 사교육 한 번 못 받은 시골 고졸이라고. 영어도 못 읽는다고. 그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동서는 결국 가볍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단 한 점의 동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 후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평소처럼 프리랜서 번역 일을 이어갔고 어느 날 한 대학에서 비정규 교수 초빙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식 강의 커리큘럼과 함께 번역 및 실용 영어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참여해 줄 수 없겠느냐는 제안이었죠. 솔직히 망설였습니다만 곧바로 거절했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고 또 교수로 일을 하면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 자리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교수 며느리라고 떠받들여줬을지도 모르잖아. 가족이 먼저니까. 내가 아무리 잘 나가봐야 가족이랑 시간을 못 보내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충분히 좋아. 이게 나한테 제일 잘 맞기도 하고.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제안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인 거 이제 모두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금세 시댁에도 전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나중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고졸이라는 말로 깎아내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이야. 가족 먼저 생각하고 실력도 있고 공부는 학력만이 전부가 아니더라고. 은근히 눈치까지 보면서 말을 하시는데 딱히 통쾌한 복수까지는 아니어도 저를 더 이상 무시하는 일이 없으니 속은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이 익명 게시판에 폭로한 내용들 속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동서가 예뻐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각종 명절 선물, 편의 제공, 심지어 현금성 선물을 갖다 바친 학생들의 논문만 꼼꼼히 봐줬다는 거예요. 반면 아무런 선의의 표현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의 논문은 연구자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 주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거죠. 당연히 학교 측은 조사에 들어갔고 학내 윤리위원회에서 공식 징계가 논의되었습니다. 결국 동서는 지도교수직 박탈과 함께 학회 활동 제한 조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학생들과 직접적인 연구를 하지 않는 비강의직 교수로 전환되었죠. 말하자면 사실상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역시 인과응보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제게 과거로 돌아가 다시 학력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 고개를 저을 것 같아요.
고졸이라는 낙인, 무시와 편견, 시선들. 분명 쉽지 않았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많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든든한 제 편이었고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진로를 고민할 정도로 자라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동서와는 이제 어색한 거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가끔 시댁 행사에서 마주칠 때면 억지 미소를 짓곤 하지만 그날 이후 서로의 눈빛 속엔 더 이상 가족이라는 말 대신 경계가 자리 잡은 듯 했죠. 저는 그 경계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가족을 위해 제 인생을 위해 더 노력하는 제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